한국건설안전학회당 안홍석입니다. 2020년 한국건설안전학회 정기학술다의 첫 번째 기조 강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건설안전특별법의 발의 배경과 구현 방안입니다. 건설안전 대책을 짤막하게 1, 20분 동안에 정리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발제 자료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만들어서 줄였습니다만은 역시 다 설명을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는 사항은 설명을 건너뛰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정지해 놓으시고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특별법까지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과연 기존의 대책에서 건설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제도가 건설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다루지 못하는 게 있다면 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을 담고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지와 특별법이 제대로 구현이 된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법까지 논의된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제하다시피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대표적인 초기 건설공사가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준공일이 7월 7일이고 추풍령 휴게소에 준공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7월 7일인 이유는 77명의 근로자가 희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1987년부터 2016년까지 30여 년 동안 매년 600명 이상 19,000여 명이 사고로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면에는 건설산업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서부터 종합건설사의 경우는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 열악해서 현장 소장되기까지도 기피하는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위기가 결국은 우리 건설산업의 사고 요인을 증가시키는데 과연 인명을 담보로 한 건설을 계속해야 되는지, 정말 진정으로 고칠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정부 들어서 국민 생명 지키기가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었고 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에 70년 건설의 역사에 처음으로 발주자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는 건설안전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서 2017, 18년 2년간 엄청난 노력을 했고요. 2019년 금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법도 전부 개정되었고 국토부에서는 건설안전 혁신 방안을 내놓게 되고 혁신 방안에서 특별법 제정까지 과제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2000 물류창고 화재도 큰 기여를 했죠. 자, 최근 10년간의 하지만 이번 정부의 3년간의 성적표를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망자 수는 506명에서 485명, 428명으로 줄었지만 사고 사망 만연율은 1.66, 1.65, 1.72로 되려 증가했고요. 지난 10년간의 사고 사망 만연율로는 2010년도에 비해서 되려 증가한 셈이죠. 그럼 질적으로는 안전 수준의 개선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
이면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그 중소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의 개선이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와 대비적으로 30년 이상 똑같은 노력을 한 영국의 경우를 보면 최근에 사고 사망 10만 인율은 1.6으로 우리하고는 한 자리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건설 근로자 수를 실제 근로자 수를 감안한다면 우리하고는 20배에서 2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로는 우리가 건설 관련 제도들이 건설 관련 제도나 안전 관련 제도를 만나고 건설 사업과 건설 사업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고 원인에 있어서 큰 그림, 상위 요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존 제도가. 그리고 특히 그 중에는 이제 그동안에 건설 현장의 안전을 주도해온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조업의 공장법에서 탄생한 때문에 건설 현장에 다수 참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큰 상위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건설 안전 혁신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건설 산업의 특수성 보시다시피 우리 건설 현장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하루도 같은 날이 없고 이 현장의 여러 가지 요인은 현장 밖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뭘 고치겠다라는 우리가 노력하는 방법을 계속 답습해 오고 있는 거죠. 자, 건설 사업의 단계별로 각 참여자가 만들어내는 사고 요인을 그려보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장 단계에서 현장 상황을 고치는 데 급급했지 현장 상황, 공사 여건을 결정하는 상위의 의사결정권자의 상위 단계에서의 조치는 굉장히 허술했다는 것이죠. 이천 물류 사고도 똑같은 거죠. 발주자가 설계할 때부터 이미 사고 원인을 잉태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통제 수단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시각은 현장에서 더 상류 단계로 반드시 관점 이동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건설안전제도는 이제 산안법과 건진법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실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존 제도 앞에 그 사고 사망 통계에서 보는 바와 제도 효율성이나 효과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설안전제도입니다. 그 건진법이 됐건 산안법이 됐든 건설 관련 법령이 됐건 간에 그러니까 발주자부터 합리적인 책임 체제를 묻지 못하고 있고 그 참모는 지정이 되어 있지만 참모가 도리어 공사팀의 안전 역량을 떨어뜨리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발주자를 정점으로 하는 공정한 안전관리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존의 건설의 안전관리 체제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그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안전관리자 보좌하는 역할이었습니다만은 아직 여전히 본사에 대한 통제권은 미흡하며 그 최근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도입하면서 발주자 책무도 도입이 되었지만 안전보건조정자도 원수급자가 둘 이상의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 수준에는 개선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진일보한 게 지난 4월에 발표된 건설안전 혁신 방안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혁신 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상의 기존의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자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이제 국정과제로 등장하면서 국회에서도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노동자의 죽음이 일상화된 건설 현장의 악순환고리를 끊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학회에서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건설하는 특별법의 주요 개념과 기능인데요. 그 주요 개념은 마찬가지로 기존의 그 건설안전 제도나에서 구현되지 못한 원리와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고요. 그 구현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기능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사고 원인 인과진호가 안전한 공사 수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역할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특히 공사 착수 이전에 상류 단계에서 제반 설계나 감리자 선정, 공사비 책정 등이 바뀌어야 되고요. 바뀜으로써 건설 현장에 안전한 공사 수행 여건을 제공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그 건설 근로자가 죽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물류 사고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은 발주자의 의사결정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류 단계부터 하나하나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청산자들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우리가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게 자율적인 자발적인 활동을 하는 장치를 만들어주기는 규제하고 벌칙을 강화할 수 있다. 현장청 일시성과 유동성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현장을 일시적 간헐적 감독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등등의 우리가 잘못된 틀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갇힌 근본 원인은 우리가 사고 원인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 눈에 보이는 것만을 현상인데도 사고 원인으로 착각해 왔다는 것이고요. 이런 결과 결국은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안전 수준이 올라가서 안전 조치를 해야 될 공사팀의 안전 역량의 개선은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사 금액이나 부족하거나 공기가 부족하면 바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바빠지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음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우리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 체제는 제조업의 안전관리 체제하고 달라야 되는데요. 건설업의 발주자는 대부분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사업의 안전 전문가가 참모로 보좌를 해야 되는데 중소건설업 공사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비와 공사 조건을 제공해서 총괄 수급인이 협력업체를 안전하게 공사 조건을 제공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체계가 구축이 되고 중간에서 설계자도 현장의 공사 제공에서 위험 요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계에 반영한다면 우리 현장은 안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발주자를 보좌하는 안전참모의 역량이 필수적이고 이거는 의무가 되어야 하며 이 안전참모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발주자에게 법에 규정된 발주자의 의무를 인지시켜주는 의무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의 감시나 감독은 정부 차원에서는 이 안전 전문가를 통해서 한다면 현장은 굳이 여러 기관의 불필요한 점검이나 감독을 받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안전 수준을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특별법안의 주요 목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안전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법에는 반드시 적용 대상을 기존의 법들은 부분적인 공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생애 주기, 건설 전 생애 주기에 대해서 공사 규모나 민간 공공 발주 규모에 무관하게 모든 건설 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주 기능은 기존 법률의 미흡점을 보완하는 것이고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생산을 촉진하는 법과 혼재된 제3자 감시 기능을 즉
브레이크 기능에 안전 기능을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발주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산업안전 제도들이 죄의치를 찾아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이미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실시를 해서 공공기관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영국에서는 CDM 제도가 이러한 안전관리 체제의 전형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CDM 제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발주자에게 법에 규정한 발주자의 책무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서명하여 공사착공신고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 발주자의 책무를 인지시킬 의무를 안전전문가에게 부여하고 안전전문가는 발주자에게 책무를 인지시켰다는 것을 서명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발주자가 나중에 나는 몰랐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발주자의 안전책무의 이행 장치를 확립한 것이 선진국 안전관리 체제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주요 기능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핵심 기능은 발주자가 안전참모를 선임해서 참모로 하여금 제반 보좌를 하고 참모를 통해서 정부가 감시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국회에 발의된 안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건산법에 나와 있는 공사 대상으로 한 것을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안전참모는 뭐 자율로 했지만 의무화를 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총괄 설계자 시공자 지정해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그다음에 발주자의 권한을 제약한 분리 발주를 한 그런 부당한 제도들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기대 효과로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 제도가 건설 사고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 사업 수행에서 부조리나 비리를 제거함으로써 건설 산업이 건전해지고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핵심은 발주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공사비와 공기 부족 등 건설 사고의 근원을 제거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건설 수급자들의 선정 기준이 안전 역량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을 선호하고 협력업체도 독일처럼 80% 이상이 정규직으로 고용 조건이 개선되고 고용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안전한 건설로 건설 산업의 이미지도 개선될 걸로 기대됩니다. 저는 안전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는데요. 우리가 안전하게 건설을 할 수 있으면은 건설의 그동안에 여러 가지 5대 암이라고 불렸던 비리나 부조리들이 청산이 되는 정의로운 건설이 돼서 발주자나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고요. 신뢰를 받게 됨으로써 우리 건설인들은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양질의 시설물, 건설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앞에 토론회에서 목표를 제시한 바와 같이 노동자의 죽음이 일상화되는 건설 현장의 악순환 꼴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을 다시 한번 타협할 수 있는 절대 가치로 상호 다짐하고 약간은 불편하더라도 사고 예방 원리와 원칙을 구현해서 예의 없이 이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영국에서도 건설 산업의 부정적인 행태는 발주자의 부정적인 행태의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 발전 길, 사고를 예방하는 길은 발주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을 찾는 과정에서 옴니아 비델의 물타 디시밀라레 파오카 코리엘이라고 했는데요.
전체상을 보고 면밀히 식별하고 핵심을 시정하라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핵심을 시정한다면 우리는 나머지의 건설 사고 원인은 쉽게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쁘면 마음이 없어지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참고문헌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진행한 관계로 직접 이 자리에서 질문이나 토론이 어렵겠습니다만 메일이나 전화로 고견을 주시면은 함께 연구해서 더 나은 제도, 대안을 만드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이철희 이사님의 다음 강연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